지역 맞춤 부동산 세미나 우리 동네 맛동산 자세한 내용은 영상 하단의 링크 혹은 3프로 앱을 통해서 확인하세요. 네. 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네. 뉴스들 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 권선우 네, 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뭐 미국 시장부터 좀 보고 넘어가죠. 예, 네. 어제 미국 시장에서는 노동시장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뜨겁다던 미국의 노동시장도 약간은 좀 쉽죠. 냉각이 되는 분위기입니다. 어제 그 구인 관련한 지표가 나왔는데 그 채용 공고가 나왔습니다. 네. 10월에 채용 공고 수는 873만 건 정도 되는데 전달에 935만 건에 비해서는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채용 공고를 기준으로 보면은 2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국 경제를 보면서 야, 경기가 금리가 이렇게 높고 경기가 안 좋다는데 왜 그렇게 고용 건수가 많은 거야? 도대체 그 일할 사람이 왜 이렇게 없는 거야? 일할 사람 아예 사라진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까지 좀 나왔었잖아요. 근데 뚜렷하게 조금 노동시장도 좀 냉각되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이 제일 바라던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시장에서는 좀 고용이 좀 잡혀주기를 좀 바랬었죠. 네. 근데 고용도 이제 내일 모레 또 나오는데 그게 한 번 더 확인을 시켜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 노동시장 냉각되고 있었다는 거는 조금 몇 달 전부터 계속적으로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그 증시에서는 좀 미리 반영한 것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내년도 피벗 기대감을 이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노동시장 냉각권이 된 것도 그냥 뭐 이미 시장은 다 반영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다우존스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0.22%로 약간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은 이제 플러스 0.31%, 네. S&P 500은 마이너스 0.06%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주들이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 때문에 굉장히 크게 주가가 움직였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국채금리 같은 경우는 2년물이 7bp, 10년물이 7bp 이렇게 하락해서 그 국채금리 이제 4.18%까지 좀 내려왔습니다. 이거 어제 김 프로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빨리 내려왔죠? 엄청 빨리 내려온 거죠. 그 기관 투자가들은 당황해요. 네? 이게 뭐야? 왜냐면 수급 이런 걸 따져 보면은 예. 좀 과하게 내린 거 아닌가? 어리둥절했는데 이제 이 수급에 새로운 수급 주체가 생겨놓으니까 네.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우리 국채 시장, 예. 하물며 미국 국채 시장의 진입이 굉장히 활발하거든요. 예. 그게 이제 금융회사들 역할이에요. 증권회사가 쪼개기 채권 많이 팔고. ETF도 많이 나왔죠. 십시일반 그렇죠. 십시일반 사도 그게 개인의 자금이 워낙 많으니까 그래서 그게 다음에 기관 투자가가 그걸 받아주면 좋은데 안 받아주면 어떡할까. 그래서 채권도 이게 작전 종목화되는 건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미국 국채를. 아니 그렇지. 예를 들면 그쵸. 예, 좀 작은 채권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첫 번째 뉴스는요, 무디스가 중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그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했습니다. 무디스는 이제 중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원래 5번째로 높은 등급인 A1인데 그거는 그대로 뒀습니다. 근데 2024년과 25년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을 4%가 될 거라고 예상을 하면서 이게 좀 중국 당국이 부채가 많은 지방정부와 국영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을 제공해야 된다라는 증거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지방정부하고 국영기업의 어떤 부채 상황이 별로 안 좋으니까 중앙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뉘앙스를 얘기하면서 이거 제대로 안 되면은 우리는 전망을 낮출 수도 있어. 그러니까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이번 전망 변화는 구조적 지속적으로 낮은 중기 경제 성장과 지속적인 부동산 부문의 축소를 반영한 것이다라고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그 연간 성장률 5%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6년 이후에는 평균 한 3.8% 정도로 경제 성장률이 좀 둔화될 거라고 보고 있대요. 여기에는 아무래도 좀 중국도 지금 저출산 문제에 좀 봉착해 있는 상황이 있고 그런 부분들, 그 부동산 문제, 뭐 부채 문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했더니 이제 중국 정부는 원래 이렇게까지 세게 반응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중국 재정부가 이렇게
그 국가 신용 등급 전망 하향에 대해서 굉장히 좀 강한 투로 우리 사단장은 실망했다라는 네.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중대장인가요? 그 불안정한 세계 경제 회복과 약화하는 모멘텀 속에서도 중국의 거시 경제는 올해도 지속적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질적 반전이 꾸준히 개선이 됐다라고 좀 반박을 좀 했고요. 또 그 부동산 부문과 지방 정부 위험도 통제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모니터링 메커니즘을 개선하고 위장 불법 차입을 금지하고 뭐 신규 플랫폼 기업 설립을 차단하고 이런 종합적인 정책을 시행해서 리스크를 완화하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실제로 그러니까 이 등급이 나올 때까지 네. 보통 정부하고 이렇게 협의를 보통 하거든요. 신용평가회사하고. 해당 정부가 예, 원래 신용평가 할 때는 다 서로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용등급 기업 같은 경우도 신용등급 매기기 전에 신용평가사하고 다 협의를 해서 우린 이런 이유로 이런 등급을 줄 거예요. 그러면은 뭐 그게 맞다 아니다라고 해서 좀 다 주장을 해서 하긴 합니다. 네. 근데 그 중국 정부에서 실제로 그 지방 정부가 뭐 우회적으로 지방 채권 발행했던 거 이런 것들 막 적발해가지고 뭐 8군데인가 여기 너는 문제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꼼수로 채권 발행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하면 다 공포하고 처벌하겠다 이거 지정부에서 좀 얼마 전에 좀 했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게 무디스하고 얘기하면서 뭐 좀 영향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디스가 중국에 대한 부정적 전망을 하다 보니까 증시가 좀 떨어졌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 증시 떨어지면 안 되는데. 그 홍콩 H. 예. 홍콩 H 지수에 우리나라 ELS가 너무 물려 있어가지고. 근데 째깍 소리가 들려요 지금. 지금 언제까지예요 이게 이제? 내년 상반기에 내년 좀 많아요. 1분기, 2분기에 집중돼 있어요. 네. 3, 4월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보니까. 큰일 났네.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중국 주식 오르기를 이렇게 기원을 해야 되니 이게 참. 아니 근데 중국 경제 좋은 게 우리한테 나쁠 건 없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주식 그 챙기기도 바빠 죽겠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이것도 이건데 요새 중국 뉴스를 뉴스를 하나 따로 꼭지로 빼기가 좀 애매해가지고 그 마이코플라즈마 그 어린이 폐렴이라고도 좀 불리는 중국에서? 중국산 폐렴 또 뭐 이런 거. 지금 이게 확산세가 좀 심상치 않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좀 꽤 됐거든요. 이게 뭐 한 병원에 뭐 1,000명씩 온다 하루에. 그래가지고 거의 의료가 마비될 지경이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이거 한국으로 언제쯤 넘어올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질병관리청에 따르면은 우리나라도 11월 첫째 주에 173명 정도였던 마이코플라즈마 환자가 넷째 주에 270명으로 지금 1.6배 정도 증가해 있는 상황이에요. 마이코플라즈마 증상은 감기랑 비슷하긴 한데 그 뭐 감기는 금방 한 일주일 정도면 다 낫잖아요. 근데 이거는 거의 한 달 정도 간다는 거예요. 근데 저도 지난주에 그 병원 갔었는데 아침 7시에 그 온라인으로 예약받는데 거의 10초 만에 다 찼습니다. 거기 갔더니 병원에? 예. 뭐 어떻게 가 그러면? 그리고 이제 1시간 정도 대기하는 거는 거의 기본이고요. 거의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소아과인가요? 소아과. 그 소아과 의사가 없대잖아. 소아과 가정의가 없대요. 네. 근데- 안과 피부과만 가고. 안과 피부과는 돈이 좀 되니까요. 네네. 그리고 이제 돈이 일단 아니라 많이 되지. 일단은 질병청에서는 그렇게까지 위험하게 보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 질병청에서는 하는 얘기가 코로나19 이전이 2019년 11월에도 한 544명 정도였었다. 근데 270명 정도면 아직 많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게 있고 또 마이코플라즈마 같은 경우는 신종 감염병이 아니라서 3, 4년 주기로 국내에 유행을 했었다. 근데 지금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3, 4년 됐으니까 요거를 좀 유의 있게 보고 있기는 하다라는 정도의 입장이에요. 네. 근데 대한아동병원협회에서는 이거 지금 중국에서 확산되고 뭐 대만 등 인접 국가로 막 확산돼 가지고 좀 다들 긴장하고 있는데 우리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뭐 사실 이런 문제는 너무 과하게 하는 것도 문제고 너무 느슨하게 하는 것도 문제여가지고 뭐가 맞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네. 전문가들의 의견이 좀 엇갈리다 보니까. 근데 지금 중국에서는 그 건강 코드라 그래가지고 예전에 그 코로나19 때 썼던 거 있잖아요. 백신 네. 패스 같은 거. 요런 거를 몇몇 성에서는 좀 시행
을 좀 하고 있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와요. 네. 그래서 어떻게 봐야 될지 좀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중국 경제에 되게 또 안 좋겠네요, 그럼 그죠? 또 도시가 뭐 상당수 활동이 사실- 멈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정도까지는 아직은 근데 아니에요. 애들이 그런 거죠. 예, 애들이요. 근데 애들이 그러면 경제에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게 예. 애들이 그러면은 애들을 케어해야 되거든. 예. 그러니까 이제 부모가 직장을 못 나가. 그죠? 예. 그리고 애들이 이제 학교를 멈춰. 이제 그런 것들이 그 걱정이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치료법이 좀 있는 거라 뭐 백신은 없지만 치료제는 좀 있어서 네네. 그렇게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계속적으로 이렇게 눈여겨 봐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어른들은 안 걸려요, 아예? 지금은 다 아이들 대상으로 걸리는 것으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네네. 자, 이 중국 경제 관련 뉴스. 중국의 이제 신용 등급도 좀 떨어지고 지금 경제에도 또 외부 변수가 그러니까. 또 하나 생긴 것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딱 2019년 요맘때 중국에서 무한 뭐 그 얘기가 나왔는데 우한. 그러네요. 딱 요맘때. 네, 겨울에. 예, 딱 요맘때. 그러고 나서 한두 달 있다가 이제 그렇지.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난 전 거죠. 세계적으로. 예. 그런 일 없어야 될 텐데, 그죠?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어제 그 뉴스3 끝나고 잠깐 전해드렸던 그 한국타이어 공개 매수. 아, 조현범 뭐 이렇게. 예, 조현범, 조현식 이쪽인데 조현범 씨가 그 사위죠, 거기. 예, 이명박 대통령 네. 사위. 예. 그리고 조현식 씨가 장남. 예. 그리고 지금은 물러나서 그 원래 한국앤컴퍼니 그 지주사 대표이사가 조현식 고문이었어요. 고문이었죠. 근데 그 아버지가 조양래 회장이 그 조현범 회장에게 지분을 물려주면서 물려줬다기보다 매도했죠, 매도. 증여가 아니라 매도. 매도였나요? 저는 매도, 지금- 매도. 아들한테 매도? 예. 예. 아들이 그리고- 산 거예요. 예, 네, 그러면서 원래 계열사 대표이사였던 조현범 회장이 이제 올라오고 조현식 고문은 이제 나가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어제 시작하자마자 그냥 상가. 상가로 그냥 가버렸습니다. 근데 여기가 원래 공개 매수 가격이 2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보통 공개 매수하게 되면은 이제 그 근처까지 가서 붙는 일이 일반적이에요. 이번에 넘어가 버렸어요? 이번에 넘어갔습니다. 근데 2만 원 근처에 붙는 이유가 공개 매수에 응해서 주식을 팔면은 세금을 내야 돼요. 일반적으로는 그 시장에서 매매할 땐 세금 안 내잖아요. 아, 그게 장외 거래가 돼서. 예, 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딱 붙지는 않고 보통은 여기 좀 밑에서 이렇게 형성이 되는데 예. 이번에 그냥 이게 뚫려 버렸어요. 하루 만에. 저쪽에서 또 공개매수 또 가격 올릴까봐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MBK 쪽에서는 어차피 지금 이제 실탄이 있는 건 MBK니까 MBK 쪽에서는 우리는 추가적인 매수는 없다라고 강조를 좀 하고 있고 그리고 이거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게 폭락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기는 해요. 이게 아무래도 이게 넘어가 버리면 그 주식을 누가 공개 매수하는 사람한테 주겠어요. 그 시장에다 팔면 2만 현재 가격으로 2만 그렇죠. 1,850원인데 2만 원대 줄 리가 없으니까 좀 이런 일이 생긴 건데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의아하긴 해요. 이제 뭘 믿고 이걸 했는지가 좀 의아했던 게 그 조현범 회장 지분이 42%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 42%면은 절대 저 과반수는 아니지만은 예, 예. 나머지 다 갖고 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가능한가? 그 조현식 고문하고 거기 딸인 조희원 씨가 가지고 있는 지분이 한 29% 정도 되거든요. 다 합치면 예. 그럼 42대 29면은 이게 유통 주식 수도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네네. 그럼 그거를 얼마나 사겠다라는 건지가 좀 애매한 상황이었는데 어제 주가는 이렇게 뚫려 버렸고요. 그러면서 지금 그 조현범 회장 쪽에서는 우리 우호 지분 좀 있어서 그거 생각하면은 추가 매수를 안 해도 될 정도다. 공개 매수를 자기들이 뭐 맞대응을 할 필요는 없다라는 좀 입장이에요. 42 플러스 알파니까. 예, 예. 근데 뭐 우호 지분이 뭐냐라는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하고 있지는 않죠. 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있는지를 좀 애매하게 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요건데 지금 그 MBK를 비롯한 조현식 고문에서 오히려 타겟으로 하고 있는 거는 조현범 회장이 지금 그 계열사 부당 지원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받고 있다, 재판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오히려 좀 타겟으로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사실 지금 저는 이 한국엔컴퍼니에서 지금 조현범 회장이 받고 있는 혐의가 거버넌스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방식이에요. 네. 어떤 거냐면은 한국타이어의 계열사의 그 MK 테크놀로지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여기에 생산 장비를 이렇게 한국타이어 쪽에서 사준 거예요. 비싸게. 근데 이 MK 테크놀로지의 지분을 누가 가지고 있냐면은 조현범 회장을 비롯한 일가가 50%를 갖고 있어요. 조현범 회장의 일가. 조현범 회장이 29%, 네. 조현식 고문이 20%. 아, 고문도 갖고 있어요? 그것도? 근데 이거 좀 길게 설명드리기 되게 뭐한데 그 계열사가 좀 그런 식으로 좀 돼 있어요. 그러면 대주주 일가가 가지고 있는 그 계열사의 물건을 상장회사가 고가에 사준다라는 얘기는 상장회사 주주들의 재산을 갈취한 거랑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쁜 겁니다, 죄질이.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은 뭐 계열사 명의로 뭐 페라리 같은 자동차 뭐 구입해서 리스해서 사용한 거, 회사 소속 운전기사, 배우자 전속 수행기사로 사용했던 거, 이사 비용, 가구 비용 이런 거 회사 비용으로 지출했던 거, 이런 것들을 관련해서 수사를 받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그 특정하게 자기 좀 잘 아는 회사에다가 돈 빌려주라 그런 거,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현식 고문이 타겟으로 하고 있는 그 혐의들이 그 소액주주들의 가치에 굉장히 훼손을 많이 시키는 혐의들이에요. 근데 그런 것도 되게 답답하고, 그러면 이거를 문제를 지적하는 조현식 고문 쪽은 뭐 대단히 거버넌스적으로 우리가 주주들이 아 이게 조현범 회장보단 조현식 고문이 나을 것 같아,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왜요? 거기도 뭐 있어요? 거기도 그 전에 좀 있었죠. 그러니까 계열사 구조를 보면은 굉장히 좀 그 주주 친화적이지 않은 회사예요. 예전에 그 배터리 회사 인수할 때도 멀쩡하게 회사 있는 거를 뭐 주주들 거를 좀 제값에 사주지도 않고 이거를 막 자사주로 막 다 사들여 가지고 막 억지로 합병시키고 막 이랬던 전력들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이번 기회라도 차라리 이렇게 분쟁이 나면서 그 한국엔컴퍼니라는 회사의 거버넌스적인 변화가 좀 필요하긴 할 것 같아요. 한국의 컴퍼니랑 한타죠, 한타. 한국타이어 그룹. 그러니까 이게 진짜 둘이 싸워서 누가 이기냐의 문제가 아니고 이런 과정 속에서 좀 서로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부각이 되고 정말 거버넌스상으로 좀 주주들을 배려할 수 있는, 견제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얘기 나오는 거는 그 HY 있습니다. 한국 야쿠르트. 네. 네. 여기가 좀 주식을 좀 사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있습니다. 한타 거기가 주식은? 한타 주식을? 예, 한국엔컴퍼니 주식을. 그 왜? 근데 일단은 그 여기는 원래 주주기도 했어요. 예. 그 한국엔컴퍼니의 윤호중 회장과 조현범 회장이 원래 친분 관계가 좀 있었다고 알려져 있고, 그래가지고 조현범 회장이 취임했을 때부터 주식을 좀 사서 들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고, 여기에 또 그 한국엔컴퍼니의 물류자 회사로 한국네트워크스라고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가 그 한국 야쿠르트가 그 모빌리티 전환이라든지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아요. 아, 이 원래 이게 저 야쿠르트 하트. 아주머니들이 끌다가 예, 예. 밀다가 탔잖아 이제. 네, 지금 이제 타고 또 계시죠. 없이도 한다 뭐 그런 얘기 있었거든. 그거를 이제 뭐 자율주행으로 하겠다라는 것도 있고, 이게 움직이는 냉장 차잖아요. 차지. 네.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그 도어 투 도어까지 갈 수 있는 라스트 마일 배송 서비스 그렇죠. 같은 것들을 비롯해 가지고 요런 것들을 좀 하고 있는데, 여기 그 HY의 물류 자동화 시스템을 한국 네트워크스가 공급을 하면서 사업 교류가 좀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HY가 이제 한국엔컴퍼니 주식을 샀는데, 일단 그 어떤 업무상 협력 관계라든지 단순 투자 목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요 지분은 그 시장에서는 한국엔컴퍼니의 조현범 회장 쪽 우호 지분으로 분류가 돼요. 그래서 경영권에 뭐 별 문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구나. 그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이 주식 지금 같은 상황에서 잘못 사면은 큰일 납니다. 예전에 그 SM 카카오 문제처럼. 그러니까 SM의 추억이 있어서 야 요건 제대로 걸렸다 이렇게 또 기대를 하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 조심조심 하십시오. 네. 네. 자, 세 번째 뉴스 갑니다. 세 번째 뉴스는 요새 글로벌 신재생 사업이 공급망장의 고금리 보호무역주의 때문에 침체기를 맞았다.
라는 보도입니다. 그리고 중국산을 쓰지 않는 공급망 문제가 재생에너지 쪽 산업을 크게 누르고 있다라는 건데, 글로벌 100대 재생에너지 상장사로 구성된 S&P 글로벌 클린 에너지 지수가 있어요. 네. 이게 1년간 32%가 하락했습니다. 전체 지수 글로벌 증시가 11% 상승을 했는데, 이거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네. 재생에너지 상장사 기업은 32%가 하락했다라는 거예요. 또 상징적인 의미에서 미국 최대 신재생에너지 기업인 넥스트에라의 기업 가치가 158조 원인데 엑손모빌에 비하면 3분의 1 정도입니다. 그러면 야, 재생에너지 회사가 뭐 엑손모빌의 3분의 1이면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한때 2년 전만 하더라도 엑손모빌보다 시가총액이 더 많았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 기업이 엑손모빌 기업의 기업 가치를 넘어가면서 네. 야 이제 완전 세상 맞아요. 변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었는데 네. 지금 완전히 다시 돌아가서 3분의 1 수준밖에 안 되도록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제가 떡 먹다가 100년 앞에 떡 먹을 때 설명했다가 혼났던 그 오스테드 같은 경우에 네. 풍력단지 프로젝트 취소하면서 5조 2,400억 상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손실 처리합니다 라고 했던 그게 풍력 프로젝트였는데, 이것도 금리 올라가고 그거 뭐 물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비용 감당을 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이거 남의 얘기가 아닌 게 우리나라에서도 좀 문제가 좀 되고 이 얘기도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지금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걸 중국 공급망을 끊어놨잖아요. 네. 그러니까 재생에너지가 이제 그 페리티 그 가격 역전하는 거, 화석연료에 비해서 발전 단가를 넘어서는 거, 네. 이거 하려고 진짜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가격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낮춰왔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금리 올라가고 물가 올라가고 중국 거 못 쓰게 되니까 아예 여기가 터져버리는 그런 일들이 좀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중국산 거 못 쓰게 해서 이거 재생에너지 보급할 수 있겠느냐라는 굉장히 회의적인 시각 나오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그 태양광 수출 단가 1년 사이에 절반 넘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고, 이러다 보니까 한화큐셀 같은 경우에 충북 음성에 있는 모듈 공장 가동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희망퇴직을 좀 받기로 했고요. 희망퇴직이요? 예. 그리고 지금 뭐 캐나디안 솔라 같은 회사들도 좀 미국에 있는 캐나디안 솔라 같은 경우에도 3분기 실적했을 때 지금 모듈 재고 엄청나게 쌓여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고, 재생에너지 산업 쪽이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야, 재생에너지가 그래도 앞으로 갈 방향이라고들 다들 아마 인정은 하실 텐데 예. 지금 이제 상당히 좀 겨울을 맞이하고 있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런 거죠. 에너지 전환이거든 저게. 예. 화석연료에서 신재생, 재생에너지 쪽으로 당연히 됩니다. 저건. 근데 저게 우리가 주가로 반영하듯이 뭐 1년, 2년 사이에 완결되고 이런 게 아니라 적어도 20년, 30년, 50년의 기간을 보고 해야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조금씩 개선 저쪽으로 가겠지만 이게 이렇게 굴곡이 있게 간다는 거죠. 지금 이게 수축기에 접어드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또 얘기하지만 내년 11월에 그분이 오시면 예, 엄혹한 빙하기로 갈 수도 있어요. 3-4년 이제 그런 공포가 사실은 작용하는 거라고 보는 거죠. 네, 지금. 네, 네. 헤일리가 지금 많이 치고 올라오더라고. 그러게요. 헤일리가 많이 치고, 바이든하고 헤일리 가상 대결에서 헤일리가 이겼어요. 바이든 그 정도 인기 없어요? 바이든 바이든은 역전의 기준 아닙니까? 바이든 37, 37% 국정 지지율. 네, 네, 네. 그래서 이 신재생 에너지가 가긴 갈 텐데 어쨌든 좀 이게 그 화석연료 세력의 뭐라고 할까, 강한 저항에 부딪히고 있다. 네, 네, 네.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물가 올라가니까 사람들도 점점 그렇지. 그쪽을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보호무역주의 영향도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산 못 쓰게 하는 것도 있는데,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미국은 자기네 그 연안에서는 미국에서 만든 선박만 움직일 수 있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는 조선소도 멀쩡한 게 없는데 자기네가 만든 배만 움직이게 하니까 이번에 그 오스테드 같은 경우도 손실 엄청 보게 됐거든요. 그런 거 한국조선소에다 맡겼으면은 저기 됐을 겁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로 보안이 중요하냐면요. 미국의 군함 있잖아요. 군함도 누구 만들어야 되잖아. 예. 그래서 이제 군함을 어디다 수주를 주잖아. 그 군함 만드는 회사의 직원은 전부 다 미국 시민권자야 돼.
그쵸.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에서 만든 조선소에서 나온 것만 또 됩니다. 그러니까. 존스법이라 그래가지고 그게 1920년도에 만든 법인데 지금까지도 하고 있고 네. 그래서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우리가 방산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미국에다 방산 공급하려 그러면 미국에서 만들어야 돼요. 그래갖고 미국 조선사 산다고 거기서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네네. 자, 이렇게 뉴스 3 세 가지 뉴스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외환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금융위기 오는 거 아니에요? 이런 질문들을 좀 굉장히 많이 받았었습니다. 탐욕이 되게 강했을 때 위험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고 공포감이 극에 달했을 때 안전자산으로서의 극단적인 쏠림이 나타나거든요. 과거의 일이 미래에 똑같이 일어난다 이건 아니지만 그때 당시에 위기 상황에서는 어떤 공통점들이 있었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대비를 하는 방법도 고민해 볼 수 있고요. 과거를 제대로 이해하는 순간 위기의 실체가 드러납니다. 오건영의 현실 경제 이야기를 서점에서 만나보세요.